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78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회장 이봉활동가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처장님은 오늘도 공석입니다. 공석? 네, 유고 중이십니다. 유고? 아무튼간에 오늘이 아마 휴가. 네, 오늘이 아마 휴가 마지막 날이실 텐데. 네네. 댓글 중에 보니까 드디어 이봉 활동가가 무려 한 4일간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냐.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권한대행은 포기했다. 그렇게 썩 많은 이득이 있지 않다. 권한이 있지도 않고. 예. 아무튼 처장님께서 오늘까지 쉬셔서 좀 회복을 하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하기에 앞서서 어제 방송됐던 화요일날 방송됐던 PD 수첩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MBC PD 수첩. 어제는 또 KBS의 어떤 그 방송 장악 및 정상화 문제를 다뤘더라고요. 또 반응이 좋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고, 예. 네, 후기 좀 말해주세요. 그 강규영 이사가 잠깐 나왔는데 포털 검색어 1위에 예. 양 포털에 1위가 됐다는 그 기행이 좀 나왔군요.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워낙 임팩트가 큽니다. 워낙 임팩트가 크고. 그 댓글 중에 제가 웃긴 거는 MBC 적폐들은 약간 모자란 것 같은데 KBS 적폐들은 약간 X 같아. 그래서 KBS가 이렇게 좀 늦었군요. 원래 좀 모자란 사람들보다는 우리 이렇게 해도 안 걸리나요 이거? 삐처리 해주세요. 아니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댓글 내가 쓴 게 아니고. 네, 그 댓글에 의하면 아무래도 좀 모자란 사람보다는 패스가 상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라는 댓글이 있었다. 나는 그 댓글에 의하면 나름 분석을 하셨네요. 그 이제 시민께서. 전초의 살인이었어요. 예. 근데 저도 방송은 보진 못했는데 반응들을 봤는데 PD 수첩이 일단 돌아왔다 뭐 이런 느낌들도 많으시고 되게 잘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MBC 편에 이어서 괜찮더라고요. 예, 재밌게 잘 만들었다. 그래서 볼만해. 예. 주인공들이 뭐 워낙에 쟁쟁하신 분들이라. 네. 그리고 MBC 제작진은 좀 잘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게 그거 만들려고 KBS 방문했다가 느닷없이 KBS 노조원들이 지금 징계를 받게 생겼거든요. 네. 그럼 정말 잘 만들어야 돼. 아니 물론 그거야 제작진의 책임이 아니라 황당한 결정을 내린 고대영 사장. KBS 경영진의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상황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 취재진이 왔다고 취재진의 출입을 허용한 직원들을 징계하는 뭐 했다고 징계를 정말 초유의 상황이죠.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PD 수첩이 앞으로 꼭 이렇게 방송 정상화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회적 이슈에서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어제 우리 처장님은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편집됐군요. 통편집. 제가 잠깐 기대한 시점이 있었는데 이쯤에는 처장님이 나와야 되는데 하는데 안 나오시네요. 아마 MBC 제작진이 부담이 컸을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틀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처장님이. 물론 내용의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같은 사람이 그 연속해서 3번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계속 나온다. 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미디어 스크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소식. 자, 현재 무소속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슬퍼지네요. 네. 청와대 홍보 수석 비서관 시절에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던 전력이 있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금 이분이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하네요.
재판에 넘어간 겁니다. 구속은 안 됐지만. 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노조에서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 제목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KBS 세월호 보도통제 이정현 전 수석 기소 당연하다. 네, 당연한 일입니다. 예. 네. 그런 건 너무 늦었어. 네, 언제적인? 예, 이게 이미 박근혜 정부 하에서 그 녹취록이 나와서 그때 다 고발도 하고 했던 것인데 검찰이 안 하다가 이제서야. 예. 네. 근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동일한 혐의로 고발이 됐던 길환영 전 사장은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무혐의를 왜 했느냐라고 했더니 방송법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방송사 내부 종사자 사이에서 방송 편성 규제 간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네요. 네네,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예. 네, 말을 했는데요. 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좀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언론노조는 논평을 통해 그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사건을 종결하면 안 된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 핵심은 누구든지죠. 만약 검찰 해석대로 이 조항이 방송사 외부만을 규정한 것이라면 길 전 사장처럼 권력과 결탁한 방송사 임원, 간부들의 언론장악 행위는 어떻게 방지하고 처벌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 해석이 좀 아쉽다.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언론노조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논리로 백종문 MBC 전 부사장 방송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됐죠. 예. 네, 그래서 이런 해석이 계속 반복되면 사실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백종문 사장 같은 경우에 무혐의 처분이 굉장히 황당한 경우죠. 좀 발음이 계속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백종문 씨도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증거하고는 그러니까 무관하게 내부인이기 때문에 사실 안 된다는 안 거죠.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라는 게 이 성명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결국은 내 외부를 가릴 것 없이 이런 권력과 결탁해서 방송 장악을 시도한 사람들은 다 처벌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이미 안 됐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백종문 사장은 그때도 저희가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불구속이 아니죠. 무혐의 처분 됐을 때 아마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증거가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자기 입으로. 예, 자기 입으로 막 그 극우 매체, 극우 인터넷 매체 어디였죠? 이름도 까먹었다 이제. 폴리뷰였나요? 폴리뷰 맞습니다. 거기 막 그 기자 한 명이랑 그 보도국장 한 명이랑 막 그 청탁을 주고받고 100분 토론 출연시켜달라고 했더니 다음 주 진짜로 나오고. 예? 아무튼간에 그 황당한 일을 벌였는데. 예. 네, 그래서 좀 즐거운 소식만은 아니었다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미를 둘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 처분이 내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이정현 의원이 만약에 이 방송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징역 또는 그 벌금형을 받게 되겠죠. 처벌을 받게 된다면은 방송 개입 혐의로 처음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방송 개입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처벌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정현 의원은 좀 빼박이긴 하죠. 네. 그리고 너무 목소리가 그분이 커. 무슨 말 하는지 너무 잘 들리잖아요. 네. 잘못 줘서 거기다가 자료를 잘못 줘서 그래 지금 완전히 순서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장님.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좀 아예 그냥 다른 걸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아이고, 하필이면 또 대장이 KBS로 오늘 봤네.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자, 국장님. 어쨌든 이분은 외부인이라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처벌받고 내부인은 안 되냐? 나랑 결탁한 애들은 처벌 안 받아? 그럴 때는 부세요 다. 그러니까 억울하시면 다 부세요. 네, 끌고 들어가세요. 이 사람은 아주 길하는 사장도 같이 했다고. 나도 시켜서 했다. 그러면은 이정현 의원 본인이 방송법을 넓게 해석해라. 본인이 무혐의 받을 일은 없지만 같이 이제 공범들을 그럼요. 예. 계속해서 503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이런 댓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함께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은 JTBC 소식인데 JTBC가 개국 이래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답니다. 예. 원래 흑자가 아니었네요. 네, 계속해서 종편들이 JTBC뿐만이 아니고 다 흑자가 아니에요. 다 적자 운영인데. 네, MBN도 이번엔 너무 적자가 심해서 힘들어 그러면서 분사 막 하잖아요. 분사 막 4개나.
JTBC가 개국 이래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뉴스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지금 일단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손석희 사장이 우리 시상식에 와서 직접 말한 것이라 뭐 크로스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만 뉴스룸 그러니까 모든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은 돈을 버는 방송이 아닙니다. 네. 그건 확실해요. 근데 돈을 쓰는 방송이다. 근데 손석희 사장이 지난해 시상식에 가가지고 근데 우리 뉴스룸은 거의 초유로 거의 처음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다. JTBC에서 모든 부서 중에 지금 돈을 벌어오는 그러니까 흑자를 내는 부서가 보도국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그만큼 뉴스룸의 그 영향력 이런 게 다른 JTBC 프로그램에 비하면 훨씬 크다는 네, 어느 정도 납득은 되죠. 손석희 사장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내부인이니까 한번 믿어볼게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2011년 개국 이래 첫 방송 이래 처음으로 전체 뉴스룸뿐만이 아니고 JTBC 방송국 자체가 당기순이익 30억 원 수준의 흑자 전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더 놀라운 이유가 이 흑자가 삼성 광고가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JTBC 내부 관계자 A씨에 따르면 올해 삼성 광고는 지난 5월 2억, 6월에 1억, 7월 1억 등 총 4억으로 8월부터는 아예 전멸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4억 수준으로 이미 7월까지 4억 수준으로 굉장히 떨어진 상태였는데 8월부터는 아예 안 준 모양이네요. 거의 삼성이 JTBC에는. 주면 그것도 좀 이상하네. 네, 그렇게 때려야 되는데 주겠어요. 예. 아무튼 간에 한 개로도 잘 안 주잖아요. 시사인은 아예 안 주고. 예. 근데 그래 이전에는 연평균 100억 원 정도 줬다. 와, 그거 봐요. 그러니까 7월까지 4억밖에 안 준 것도 거의 안 준 거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엄청나게 깎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JTBC 자회사들도 지금 JTBC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삼성으로부터 광고가 다 끊긴 상태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광고 보복 아니에요? 예. 근데 삼성의 어쨌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JTBC가 이익을 냈다. 네, 흑자 전환을 했다.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갔다. JTBC가. 특히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종 이후에 삼성 광고가 끊길 것은 당연하다 이런 예상이 있었지만은 그거 말고도 중소형 기업, 외국계 기업들의 광고가 폭주했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의 신뢰도라는 것은 이게 JTBC가 증명을 한 거예요. 대기업 눈치 보지 않아도 좋은 보도 내고 신뢰도를 쌓으면은 광고가 오는 겁니다. 예. 역시. 아무튼간에 그래서 아니 광고주 입장에서는 많이 보는 데에다 광고를 그러니까요. 예. 맞아.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도 사실 머리가 좋으면 여기 많이 보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무튼간에 JTBC가 이렇게 좀 좋은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다른 방송사들도 이렇게 사실 대기업 눈치 보는 게 관행이잖아요. 이런 관행이 좀 깨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네. 거의 뭐 자본에 독립한 언론 같네요. 예. JTBC가 자본에 독립이 됐나? 완전히 독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삼성으로부터 최소한 독립은 했다. 삼성으로부터 독립이라는 표현이. 왜냐면 광고 없으면 못 굴리는 건 사실이니까. 네. 광고를 다른 쪽에서 여러 개가 쪼개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근데 대기업의 눈치를 안 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죠. 네, 다음 소식은요. 국제신문을 아시나요? 네, 부산에 아주 큰. 그렇죠. 부산일보 다음이죠, 아마 규모로 따지면. 네, 부산에는 신문이 2개가 있어요. 그 2개밖에 없어요, 부산일보랑 국제신문이야? 제가 국제신문 면접까지 보러 갔었어요. 진짜요? 네, 지금 현재 국제신문 구성원들이 LCT 비리 혐의 등에 연루된 차승민 사장의 법정 구속을 촉구하고 있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LCT 사건도 사실 작년에 터졌는데 국제신문, 부산일보든 부산 언론인들도 다수 연루됐다는 의혹이 그때부터 컸죠. 네, 일단 이분은요, 차승민 이분은 발행인이자 사장이세요. 근데 재판이 넘겨질 때 어떤 그 혐의였냐면 공갈과 횡령 혐의입니다. 네. 근데 이미 이제 검찰은 2년 실형을 구형을 했어요. 재판 중이군요. 네. 그때 구형을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 범행을 부인하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불량해. 근데 왜 2년밖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거기는 제가 말하지 않겠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공갈을 했느냐? LCT 아파트 분양 약점을 이용해서 기사 보도를 협박하고 법률상 권한 없이 광고비 차익을 지급받았다.
아 돈은 또 자기가 챙겼네. 네, 그래서 횡령이라고요. 엉망이야. 정말 죄질이 나쁘네요. 2년밖에 안 되죠? 이지용 회장도 5년 받았는데. 뭐 스케일이 좀 다른가 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뭐 공판 선고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렇게 구성원들이 이분한테 법정 구속을 해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2년밖에 안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과 약간 연장선상인데 네. 그렇게 죄질이 무거우면 구속 수사를 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노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신문 최대의 치욕인 차승민 사건의 결말이 이제 얼마 앞 곧 다가오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드시 차승민 사장의 법정 구속으로 국제신문이 다시 태어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참 국제신문의 생사가 차승민 1심 선고에 달려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지금 모든 언론에서도 좀 관심이 뜸해졌지만 이 LCT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의 최순실 게이트급의 게이트죠. LCT 게이트잖아요, 사실상. 거의 부산의 모든 유력인들, 언론인 포함, 정치인 포함, 기업인들 포함해서 거의 모두 뭐라 그럴까요? 사기를 친. 예. 그래서 이 사건에 지금 언론사 사장이 이렇게 연루돼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죄질이 그렇죠. 보면은 지금 횡령에다가 일단 이거는 뭐 여기에 구설에 올라간 순간 떠나야죠. 사실상 떠나야죠. 아니 사실 혐의를 받자마자 떠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죠. 이분이 또 버티는 모양이네요. 야, 참 뭐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정의가 좀 구현되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미디어 스크랩에서 지역 언론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지역 언론이 지금 너무 죽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지역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의 소식을 가장 투명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판적으로 잘 보도를 내야 이게 중앙 언론에서도 양질의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역민들이 지역 언론을 소비하고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적인 소통 관계가 더 확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역 언론의 그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국제신문 지금 차승민 사장이 저러고 있으면은 지역 언론의 생태가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OBS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언론이 좀 살아나야 중앙 언론들도 지금 너무 독점화돼 있잖아요. 그게 경쟁 구도가 생겨서 좀 이렇게 건전하게 공정 보도를 위해서 공영성을 위해서 좀 더 경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언론 생태계를 위해서 지역 언론이 좀 거듭날 필요가 있는데 얼른 구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 소식은 이분도 LCT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분이죠.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나오네요. 네. 이분은 뭐 연루 안 된 데가 없어요. 성완종 게이트도 연루가 됐었죠. 유죄 나오면 자살한다 그랬었나요? 네. 아무튼간에 이분이 어제입니다. 19일 오전 10시 KBS 나눔은 행복입니다라는 기부 프로그램 생방송이에요 이거. 네. 생방송에 출연해서 느닷없이 KBS 새노조 보고 파업을 그만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네. 진짜. 따뜻한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KBS도 이제 파업 그만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이제 돌아갔으면 합니다. KBS 직원 여러분들이 파업을 그만하는 것이 오늘 국민에 대한 큰 기부가 될 것입니다. 네. 이제 파업 그만하시고 우리 좀 방송 좀 재미있게 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니까 사회자가 당황해서 여러 곳에서 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좋은 소식 좀 빨리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2018년 이제 다가오는 한 해 대한민국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라고 주제를 돌렸습니다. 급하게.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금수저 정당에서 흑수저 정당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우리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답변하는 또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파업 그만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십시오. 저희 또 우리 홍 대표님의 KBS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좀
물론 이에 대해 KBS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네. 우리가 새노조라고 하는데 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네. 가짜죠 사실. 네. 예. 그래서 뭐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언론적폐 원흉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그 입을 다물라. 예. 뭐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9년 동안 어떤 짓을 했는데 너희들이 뭘 파업을 하라 말하냐.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그쪽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참 홍준표 대표가 다시 한번 큰 웃음 줬다. 예. 네, 정말. 예. 전 뭐 아주 아닙니다. 말 조심을 해야겠네요. 저희가 이런 분들의 이런 행보가 나오면 저희가 말을 조심하게 돼요. 왜냐면은 자꾸 이렇게 욕이 나와요. 그래서 말을 자꾸 안 하게 되는데 네. 아무튼간에 삐처리를 확실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저희가 짧게 전달해드릴게요. 찬반 투표 YTN이 지금 최남수 사장 때문에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은 전해드렸는데. 그 이제 쟁의행위 찬반 투표 노조의 찬반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지금 YTN 내부 분위기에 따르면은 당연히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화 쟁취, 이게 최남수 사장 때문에 정상화 쟁취고 또 임금 교섭이 결렬됐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은. YTN이 뭐 그 구성원들이 투쟁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지금 최남수 사장은 반복해서 어제도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냈더라고요.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네. 하지만은 지금 상황을 볼 때, 여론을 볼 때, 그리고 과거에 본인이 YTN에서 뛰쳐나가서 다른 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썼던 그 이명박 찬양 기사들 이런 걸 볼 때 과연 지금 YTN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적절하냐. 예.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결단을 내리는 게 참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앞으로 YTN 상황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연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네, 방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3일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중국 동포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충격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피의자도 그리고 피해자도 모두 중국 동포였어요. 또 젊은 분들이었어요. 20대. 네, 20대 젊은 분들이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하는 보도들이 약간 문제가 있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은 총보고서 같은 걸 냈습니다. 네. 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CCTV 영상을 활용할 때 범죄 현장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 예. 특히 그것이 폭력이나 살인 현장일 경우 또 살해 현장을 보여줬나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데 자, 살해 현장을 보여줍니다. 혹시 막 용의자들이 등장하고 그랬어요? 용의들이는 아니지만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서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뭔가 잠시 접촉했다가 떠나는데 남은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 그럼 다 보여준 거네. 그 장면, 그 완전 살인이 일어난 그 장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자, 이거는 명백하게 방송 심의 규정 위반이에요. 이건 심의도 넣을 건데 이거는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쓰면 안 돼요. 살해 장면에 쓰면 안 돼요. 특히 쓰면 폭력 살해 장면을 정말 쓰면 안 되고 만약에 사용한다면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안 보여주는 게 최고죠, 사실. 네. 굳이 보여줄 필요가 그러니까 보여줄 필요가 없으면 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심의 규정상에도 부득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면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뉴스라는 게 워낙 짧은 리포트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 되는 경우라는 게 없어요. 왜 뉴스는 무슨 탐사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CCTV 영상이 화질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방송사들이 원을 쳐주거나 뭐 이렇게 자세히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기가 몰라요, 어려워요. 그래서 정보로 전달의 어떤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맞아요. 그냥 부득이 보여주는 거예요. 관행처럼. 뉴스의 화면으로 뉴스의 그림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사실 CCTV들이. 자, 그럼 여기서 퀴즈가 나오는데요. 자, 그 CCTV 영상을 그대로 활용한 매체가 3군데 있습니다. TV조선 MBN은 일단 내가 볼 땐 무조건 들어갑니다. 채널 A. 그러나 3개 있습니다. 3개. 3개. 나머지 하나가 문제인데 채널 A가 TV조선 채널 A. 뭐 MBN이죠. 뭐. TV조선 채널 A, MBN. 그다음에 네. 봉우 씨는 좀 다르게 가고 싶은데. 봉우 씨도 똑같아요, 그냥? JTBC, TV조선, MBN 가겠습니다. JTBC, TV조선, MBN이요. 네. 두 분 다 하나씩 맞추셨어요. 아이씨. 네. 뭐지? SBS, 채널 A, JTBC. TV조선, MBN. TV조선은 조금 다른 짓을 합니다. 아, 그래요? CCTV는 안 써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데 JTBC, SBS처럼 좀 여론이 그나마 좀 좋은 방송사들도 이런 화면상의 문제는 똑같더라고요. 네, 똑같아요. 네. 그냥 뭐 이것도 얘기 안 할게요. 네. 똑같고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SBS 같은 경우에는 13일자 보도인데요. 골목길서 흉기에 중국 동포 사망이라는 보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두운 새벽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두 남성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잠시 떨어지더니 이내 한 사람이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라는 기자 설명을 하는 동안 한 12초 정도 그 장면을 보여줘요. 싸우다가 고꾸라지는 장면을. 올해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장면에는 빨간색 동그란 원을 표시해서 요거다 잘 봐라 라는 그런 집중 표시를 해줍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 그 다음 채널A인데요. 거리 난투구 끝 중국 동포 피살이라는 같은 날짜 보도인데요. 여기에는 범행 장면을 더 상세하게 해설을 해줍니다. 저는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어둠 속에 뒤엉켜 있는 두 남성이 보입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지더니 남성 한 명이 뒷걸음질하며 도망칩니다. 강목을 든 남성이 따라가는 듯하다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사이에 다 자료 화면으로 보여주고 붉은 원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JTBC 흉기 vs 강목 대림동 잔혹극이라는 보도인데요. 기자가 어둠 속에서 남성 2명이 뒤엉켜 나타납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 손에서 흉기가 반짝입니다. 붉은 외투를 입은 남성은 강목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몇 초 뒤 뒤엉켰던 몸이 떨어지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달아납니다. 강목을 든 남성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계속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그 JTBC 같은 경우는요, 빨간 원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하얗게 밝게 동그랗게 처리를 해줍니다. 네. 근데 피해 상황을 정확히 전달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사람이 칼에 찔려 죽는 장면을 해설해 줄 필요는 사실 없는 것이고요. 그냥 그런 피해가 일어났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고 그 장면을 실제 보여줄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죠. 네. 또 하나, TV조선은 아까 좀 다른 짓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TV조선은 무슨 짓을 했을까요? 뭘 했을까? 살인사건 가지고. 자, TV조선 하면은 사파 아닙니까? 아, 사파를 그렸구나. 그 3D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거 있죠. 사파를 그렸겠구나. 네. 근데 MBN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억울하게 MBN 그래요? 안 했는데? 너 진짜 웃기네. 우리 MBN 괴롭히고 있어. 네. TV조선은 어떤 사파를 만드냐면 남성 한 명이 식칼을 들고 팔을 이렇게 뒤로 해서 찌르기 직전의 그 자세. 식칼을 들고 찌르기 직전의 자세를 하고 다른 한 명은 강목을 들고 칼을 맞기 직전의 자세로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CCTV를 써라. 그렇죠. 이렇게 CCTV를 그려서 이렇게 차라리 직접 CCTV를 쓰는 거지. 뭐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네, 못지않은 짓을 했고요. 이것도 물론 시민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유형의 문제 보도는 뭐가 있었느냐면요. 중국 동포 관련 소식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이 중국 동포 관련 소식을 전할 때 주로 어떤 이슈냐? 지금 이런 사건처럼 뭔가 범죄 관련 보도, 사건 사고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너무 많아지면 중국 동포 이꼴 흉악 범죄자. 그리고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뭔가 우범지대라는 편견이 좀 강화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중국 동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특정 계층이나 민족, 질환, 장애 등을 가진 사람이 범죄 용의자가 됐을 때 이걸 너무 부각을 하면
그게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 측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소수자를 다룰 때 범죄와 연결 지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어긴 매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TV조선 봅니다. 저도 TV조선 안 했는데. TV조선 아니면 할 데가 없어. 맞아, 할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정말 탁월하십니다. 인권 부분에서는 TV조선이 압도적으로 최악이에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TV조선이 억지로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억지로 그러진 않아요, 모든 게.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말할 게 아니라 봐봐요. TV조선이 그 용의자가 체포됐을 때, 살해 용의자가 체포가 됐을 때 그 14일 날 2건의 관련 보도를 내놔요. 첫 번째 꼭지는 체포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 이런 자꾸 범죄가 일어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편견이 생길 수 있다는 보도예요. 괜찮은데? 아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좋은데? 취지는 괜찮은데.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취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두 보도가 다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 뭐냐면 첫 번째 보도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피의자를 묘사를 할 때 좀 과도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좀 붙이는데요. 뭐냐면 외투도 모자도 마스크도 모두 검은색입니다. 마스크에 가려졌지만 얼굴에는 길게 긁힌 듯한 상처 또는 흉터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멘트를 일단 붙여줍니다. 외모를 묘사할 때. 근데 이건 뭡니까? 역시 범죄를 저지르게 생겼다. 네, 이런 뉘앙스의 설명이죠. 또 얼평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보도 이 부분이 정말 나빴는데요. 보도 말미에 조선족 황 씨가 평소 흉기를 갖고 다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좀 무섭고 약간 조금 죄송하지만 약간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러면서 보도가 끝나요. 그럼 이 시민의 발언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주어는 없지만 해당 피의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요. 이 중국 동포 전반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인식이지. 그렇죠. 근데 내국인이 피의자인 경우에 어떤 그런 사건 보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지역 사람이라는 이유로 조선족들이 강력 범죄자로 묘사되는 이런 경우가 평가를 하나요? 잘 안 하죠. 안 하죠. 거의 안 합니다. 하면 또 문제가 되죠. 그리고 하면은 바로 이제 난리가 나죠. 근데 이어지는 좋은 취지의 보도 이게 문제거든요. 네. 제목은요. 연변결이 가보니 문화 차이일 뿐 이건데요. 취지가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 동포와 그들의 공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확산될까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요. 나쁜 편견은 문화적 차이 때문임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도 자체가 좀 편견을 부추겨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나쁜 편견은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 예시로 대림동 상인의 생각이 좀 급해요. 급하면은 말하는 것보다 주머니 먼저 성격이 좀 급해요. 급하면 말하는 것보다 주먹이 먼저 날아갈 수 있죠. 이런 발언을 보여줍니다. 뭐죠? 자, 이 발언을 들으면요. 편견이 해소가 되나요? 강화되나요? 강화가 되죠. 저 사람들은 주먹으로 치는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성격이 다 급해서 말보다 주먹이야.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더? 이런 발언을 일단 편견이라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어서 뭘 보여주냐면 직업 소개소장에 멘트를 따주는데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라는 발언을 보여줘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마워한다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워한다나 고마워하지 않는다가 그 사람의 위험성을 가릴 어떤 근거가 되진 않죠. 네. 그리고 이 사건 자체도 중국 동포끼리 일어난 사건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중국 동포들을 향해서 이 멘트를 들으면 중국 동포들을 향해서 여기서 살게 해준 거를 너네는 응당 감사히 여겨야지 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담겨있다고 느꼈어요. 느낌상. 네, 그럴 보일 소지가 좀 있고요. 또 기자가 강력범죄가 사실상 줄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하다가 뒤에 어떤 멘트를 또 붙이냐면 다만 조선족의 살인 범죄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원춘 같은 흉악범도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한몫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도를 끝내요. 아, 이게 편견을 조장하는 보도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굉장히 혼란을 느낀 게 기자 혹은 데스크가 편견을 강화하면 안 된다는 인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 충돌했군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도 안에서. 서로. 내면의 갈등을 보여준 보도다.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일단 기자 자체가. 네, 그런 좀 혼란스러운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는 취지와는 무관하게 대단히 편견을 확대 재생산하는 보도였다. 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기자들이 저희가 매일 지적을 하지만 기자들이 일부러 누군가를 차별하고 편견을 강화하려고 보도를 쓰진 않겠죠. 뭐 그런 케이스가 없진 않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뭐 그냥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무의식 중에 혹은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보도 같은 경우는 보도를 만들 게 아니라 좀 자기 마음의 정리를 하고 좀 생각을 정리하고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한 다음에 했었어야 한다.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이상한 보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편견이라는 것을 그렇게 굳이 하나의 리포트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만들려면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만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무리수를 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모든 살인 사건에는 정말 담백하게 건조하게 보도하는 게 최고예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정말 사실관계. TV조선이 의도했던 건 그런 거죠. 그런 사건만 딱 말하고 끝나면 이 사람들은 또 사건 보도에 또 이름 올렸네. 아이씨, 막 이런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뭔가 이제 정리 겸 마무리를 할 겸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건 좀 과도한 문화적 차이일 뿐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 보도가 약간 그런 식으로 구성은 돼 있는데 이상하게 가는 거죠. 내용들이 이상한 거죠. 좀.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사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조선 동포들에 대한 편견 이런 게 또 만연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TV조선이 그 보도를 만들려면 정말 노력을 기울였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지역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제 방범대 같은 것도 구성을 해서 이게 치안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 지역 주민들도 좀 억울할 수 있고 또 본인들도 또 불안하죠. 왜냐하면 지역 그 주민들이라고 다 모든 100% 칼을 차고 다니면서 화가 나면 말보다 칼이 먼저 나가고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살겠어요 거기? 근데 다 사람 사는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 자체적으로도 좀 치안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하나 나올 때마다 그런 노력이 다 이렇게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신문을 하는데 저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얼굴을 들고 나왔습니다. 누구죠? 김순덕 칼럼입니다. 대충 제가 내용을 봤는데 저 이분 탈도 지금 사무실에 있죠. 이번에 정말 셉니다. 이분이 뭐 늘 세게 쓰시는 편인데 이번에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요? 청와대한테 고소 안 당하나 싶을 정도로. 진짜요?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동아일보의 12월 18일 월요일 김순덕 칼럼 환관 권력에 엮여버린 운명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환관 권력? 예. 불과 4일 만에 우리는 중국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 속에 흉측한 벌레로 변해버린 갑충으로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카프카의 소설에서나 가능했지만 이거는 현실이다. 자 이게 뭐냐? 이분 원래 되게 거창하게 써요. 방중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대통령이 방중해가지고 중국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했어요. 12월 13일 YTN 뉴스.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행사에선 한중을 운명 공동체로 규정하며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경제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크게 보면 양국은 협력을 통해서 공동 번영해 나가는 그런 운명적인 동반자 관계 또는 운명 공동체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일 만에 중국과 운명 공동체가 됐다 그러면서 그거를 벌레가 되어버린 사람으로 비유한 겁니다. 근데 왜 벌레가 됐어? 그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중국이랑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건. 벌레 같은 상황이라 이거죠. 그래요? 네, 그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운명적이라는 표현은 국가 간 외교는 물론이고 연애하는 남녀 사이에서도 쉽게 쓰지 않는다. 라며 아주 질색팔색했습니다. 제가 굳이 연애 관계에서 이거 안 쓰나? 저는 잘 몰라요. 넘어가 빨리. 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다른 매체들은 이 운명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방방 뛰면서 하진 않았습니다. 수사죠, 사실. 네, 감성적 표현이라고 이런 평가가 우세합니다. 네. 자, 하지만 김순덕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운명적이라는 발언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운전자론을 주장하던 문 대통령이 중국의 나라의 운명을 바치는 패전국 수장이 된 형국이다. 제2차 대전 종전 이래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 대신 중국이 새로 짜겠다는 혹은 과거에 주도했다는 천하 위계질서로 들어가는 조공국이 되겠다는 소리다. 혼밥을 먹었다는 국빈 홀대론 저리 가라는 외교적인 참사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김 논설위원은 딴 건 모르겠고요. 예. 외교 관련 업무를 하시면 안 되겠네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네. 자, 더 큰 문제는 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 모든 문제는 대통령의 연내 방중을 위해 물밑 작업을 벌였다는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더 큰 목적을 이룬 셈이라고 말했는데. 자, 그러면 갑자기 문 대통령을 대차게 까다가 갑자기 청와대 참모들이 더 큰 잘못을 했다고 갑자기 들고 나옵니다. 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고 한 것은 청와대 참모진들을 구성하고 있는 자주파, 주사파들의 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거랑 주사파랑 연결이 왜? 네, 청와대 참모들이 주사파인데 이들의 숨겨진 꿈은 이 주사파들의 꿈은 중국의 조공국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근데 아니야. 놀라지 마세요. 김순덕 칼럼의 정말 어떤 매력적인 지점이 이거예요. 되게 무리하게 논리를 전개해요. 아니 재밌는데 나는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 영화. 이게 좀 안간힘을 쓰는 이 느낌. 영화예요. 진짜 이거예요. 네. 청와대 참모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 사람 주사파. 자주파라고 썼는데 그게 그거잖아요. 주사파. 이 사람들의 꿈은 중국의 조공국이 되는 거야. 중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꿈을 몰래 꾸고 있다가 대통령을 속여서 살살 긁어가지고 일부러 억지로 연내방중하게 만들어서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꼭두각시. 네. 진짜 대단하다. 네, 어쨌든. 너무 재밌어. 이거 너무 배워야 돼. 웃기네요. 네, 배워야 돼요. 이런 상상력을. 네. 그러니까 아동문학 이런 거 사면 되게 잘하실 듯. 나 상상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김순덕 칼럼을 왜 이해하려고 하세요? 진짜.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남관표 그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제 주사파들의 한 명이에요, 이분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김순덕 씨에 의하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외교통상부에서 대미 자주 외교 노선을 강조한 자주파였다. 청와대 386 참모들의 대미 외교 정책을 반미적으로 비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해임돼 버렸다. 그때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의 조사를 받았던 외교통상부 조약국 소속의 남관표가 오늘날 문재인 청와대의 참모가 되어 마침내 자주파의 꿈을 이룬 것이다. 자주파의 꿈이 되게 뒤에 소박하네. 나옵니다. 기다려보세요. 남 차장을 비롯한 자주파와 또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980년대 위수 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외치던 주사파 출신 86그룹이 상당수 지금 청와대 외교 참모에 포진해 있다. 약간 북한처럼 읽게 되네요, 제가. 좀 부담스럽네요. 네. 죄송하지만 톤 조절 좀.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대로 이 자주파와 주사파 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움직여서 중국과 운명 공동체, 김순덕 씨 표현에 의하면은 조공국이 되는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사람들. 결론도 있어? 아직 결론이 안 나왔어요. 자, 이 모든 논리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내각의 머리 꼭대기에 앉은 상태다. 그러면서 환관들의 외교 농단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 환관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주사파, 자주파. 중국의 환관이라. 아니 내각을 틀어진 환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어떤 그런 간악한 환관들이라는 거죠. 아무튼 간에 무리한 논리 전개 잘 보았습니다. 네. 약간의 이제 망상과 억지 이런 게 또 그 별미죠 또. 김순덕 칼럼에. 얼마 전에 월간주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북한이랑 전쟁하는 소설 썼던 기사 생각나요? 네, 그 정말 충격적인. 거의 그 급이에요 지금. 아니 주사파는 위대한 위수 김동. 그런 단어도 있어? 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래요. 진짜? 네. 아니 그러면은 북한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중국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상해. 뭐 중국과 북한은 하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이분은. 중국과 북한 사이 얼마 안 네, 지금은 안 좋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거 잘 안 따져요. 본질적으로 하나 이거야. 같은 공산주의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다. 아주 엄청 좋아하겠죠. 이렇게 말했다면 기뻐했겠죠. 엄청 좋아했겠죠. 조공국이 돼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 그랬을까요? 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할걸요? 네,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마. 아무튼간에 오랜만에 참 재밌는 칼럼을 봤습니다. 네, 역시 자극적인 맛에 또 읽게 되네요. 아까 들으셨겠지만 중간 중간에 살짝 또 홀대론 얘기도 나와요.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근데 이 사람 생각은 그 홀대 받은 것보다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거에 이 사람은 거의 지금 꽂혀 있어. 빈사 상태예요 지금. 네, 완전 꽂혀서 지금. 홀대론보다 이게 더 심각한 외교 참사. 사람마다 또 취향이 다르니까. 네. 근데 진짜 운명 공동체 그 한 글자로 이런 긴 글을 쓸 수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정말 창의력 대장이라니까요. 대단하다 진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논설위원보다는 소설가 쪽으로 한번 전직을 고려해 보시죠. 그러니까 뭐 해리포터를 능가하는. 왜냐면 이런 본인의 세계관을 펼치는 데에는 소설이 더 제격이에요. 그러니까 대하 소설을 또. 예, 왜냐면은 그 월간조선 소설처럼 그런 소설을 쓰면 되잖아요. 그럼 괜히 지면에 제약받아서 양을 적게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껏 쓰시란 말이에요. 네. 아니 뭐 어쨌든 이분의 진로는 이분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외교 부문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극단적이면. 그래서 변희재 씨 있는 그 회사에다 책 납품하고 소설 납품하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신문에다가 써서 국민의 눈가기를 어지럽힙니까? 이거는 좀 심하네요. 네. 이건 뭐 사실 투표를 해도 제가 좀 꿀리네요. 오늘 투표하지 마시죠. 그냥 김순덕 씨가 이런 칼럼을 썼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저희 댓글 오늘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440416님. 저희 아주 감사한 팬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회사 회식이어서 댓글이 늦었습니다. 처장님은 정말 좀 쉬셔야 하는데 TV조선과 채널A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네요.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내일도 탈탈탈 감사합니다. 구미할매 밥상 두루치기님 오늘도 1000캐시를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애고 고생하시는 분들께 격려는 못하고 태도 지적질을 해 죄송해요. 언론 적폐에 대한 감정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근데 저희는 저희 말투나 태도 지적해 주는 거 되게 감사해요. 너무 심했나 이렇게 저희도 항상 걱정하기 때문에 저희를 이렇게 가지를 쳐주셔야 저희가 좀 더 바른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TNO님. 역시 요새 처장님의 건강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핫 이슈군요. 우리 처장님은 이번 기간에 수술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몸이 여기저기 안 좋다고 하셨는데 오늘 일정이 아주 바쁜 날보다 더 바쁘시다고 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 TNO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처장님이 드디어 내일 돌아오십니다. 물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쭤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음 주에 좀 쉬실 수 있겠죠. 많이 쉬셨고 또 다음 주에 또 쉬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우리 특집 많이 들어주세요. 레이니치스님이 남겨주신 댓글 중에 너무 웃긴 구절이 있어서 MBN은 악랄하긴 하지만 그냥 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청취자들이 우리보다 더 예리해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음표를 매번 떠올리게 하니 이거 어제 우리가 소개해드린 김주아 앵커. 사실 저도 늘 그렇거든요. 앵커 칼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베나베나 쇼의 난이도가 심각하게 낮아지겠네요. 정답은 TV조선, 채널A, MBN 중 하나일 테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방송 들으셨으면 아셨겠지만 저희는 오늘도 못 맞췄습니다. PS로 남겨주신 말이 저는 좀 마음에 남네요. 그 종현 씨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 남겨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학원 강사인데 오늘 저희 학생들도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TV에서 이럴 때야말로 정말 건조하게 보도했으면 합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시죠. 건조하게 보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최소화하고 가장 뒤쪽에다 배치를 하고 또 건조하게 얘기하는 것. 정말 담백하게 보도해야 돼요. 담백하게 필요한 사실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건 현장이라든가 사건의 배경, 정황 이런 걸 아예 보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보도하면 됩니다. 또 미련곰탱님. 오늘도 방송 청취만 하고 후기는 나중에 올릴게요. 참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니까 자꾸. 이게 약간 의무처럼 느껴지는 저희가 시키는 것 같잖아요. 이러시면. 이게 참. 정말 늘 감사합니다. 댓글 그냥 하트 하나만 남겨주셔도 저희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존경하고 사랑하신다고 또.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존경하죠.
네, 그래서 오늘 댓글은 여기서 좀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댓글 모두 읽고 있고요. 정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천영님이 없는 마지막 방송 상당히 아쉽습니다. 잠깐만요. 방송 내용이 아쉽다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서 아쉽다는 겁니까? 자, 네. 내일부터 처장님과 다시 완전체로 돌아와서 네. 더 재밌는, 더 알찬, 또 처장님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날카로운 지적들, 언론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